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유럽은 오래도록 후유증을 앓았다. 유럽 가운데서도 독일이 겪은 고통이 특히 컸다. 쯧쯧 거리라고 눈통. 상위 군인들과 실업자들로 우글거리고 암담하네. 그 불만을 자양분으로 파시즘이라 불리는 괴물이 자라난다. 진작부터 독일 민족지상주의자였던 아돌프 히틀러는 1919년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해 두각을 드러내더니 이내 당수로 올라선다. 무솔리니의 성공에 자극받아 1923년 11월 뮌헨에서 봉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투옥된다. 추록해보니 상황은 더욱 나빠져 있었다. 그와 나치가 다시 독일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몇 년 뒤 찾아온 대공황 덕분이었다. 1930년 총선에서 18.3%를 득표하며 나치가 제2당으로 떠오른 것이다. 열강들의 간섭과 반혁명을 이겨내고 소련을 세웠지만 모든 것이 녹록지 않았다. 혁명은커녕 오히려 자본주의 유럽은 급속히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레닌의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공고해진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론을 내세우며 소리 없이 권력을 강화했다. 누가 당의 결정에 반대하는가? 스탈린 동지의 뜻이 곧 땅의 뜻. 그 과정은 스탈린 1인 권력화의 과정이었고 당내 민주주의의 질식 과정이기도 했다. 순원 사후 국민당은 공산당과 손잡은 좌파가 주도했다. 불만을 품은 우파들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립을 지키던 장제스가 상하이에서 반공 쿠데타를 일으켰다.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저항하는 노동자 수천 명을 살상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당 정부는 좌파가 이끄는 우한 정부와 장제스가 이끄는 난징 정부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우한 정부가 좌파와 공산당으로 분열했고 좌파의 우한 정부는 결국 난징 정부와 합동하기에 이른다. 이어 장제스는 북벌에 나서고 여러 군벌들까지 가세하면서 마침내 베이징의 무혈 입성에 순원의 무덤 앞에 북벌 성공을 구할 수 있었다. 국공합작의 파탄으로 우한에서 탈출한 공산당 간부들은 코민텔은 방침에 따라 난창에서 무장봉기를 시도했으나 패퇴한다. 마오쩌둥은 자녀 병력을 이끌고 진강산으로 들어가 근거지를 구축하고 군대를 정비한다. 미국 번영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은 오래도록 연일 상승세였다. 1929년 10월 24일 이날은 시작부터 달랐다. 무슨 일이야? 팔자 주문이 계속 쏟아지잖아. 나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검은 목요일이라 불린 대폭락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독점 자본들은 영원한 번영이 이어지리란 환상에 취해 경쟁적으로 설비를 증설했고 과잉 투자는 과잉 생산을 불렀다. 주가가 폭락하자 회사들의 자산이 줄어들었고 은행 부채를 갚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구직 행렬이 거리를 메웠다. 세계 경제를 이끌던 미국발 공황은 세계로 확산되었다. 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요회는 1925년 1월 북풍회와 조선노동당, 무산자동맹회와 함께 재경사회운동자 신년 간치회를 열었다. 북풍회는 화요회 측의 종교와 민족 문제에 대한 입장 수정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고 받아들여지면서 합류하게 되었다. 김재봉의 개회 선언과 함께 창당대회가 시작되었다. 당명은 상하이파와 이르쿠츠크파로 나뉘어 싸웠던 고려공산당을 피해 조선공산당으로 지도부 구성을 맡을 전영위원으론 조동옥, 김찬, 조봉암이 선출되었다. 책임비서 김재봉은 안동의 유생 집안 출신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이래 사회주의를 받아들였고 1921년 러시아로 망명했다. 이듬해엔 극동민족대회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참가했고 1923년엔 꼬르비로 파견원으로 들어와 꼬르비로 국내부를 조직했다. 이후 그는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하면서 화요파와 손잡고 조선공산당 창당을 주도했다. 조선공산당이 창립된 다음 날 박헌영의 집에 화요파 청년들 20명이 모였다. 본래 고려공산청년회는 일찍이 1921년 8월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이후 고려공산당은 코민테른에 의해 부정되었지만 고려공산청년회는 부정되지 않았다. 이에 고려공산청년회의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고 책임비서도 박헌영이 그대로 맡았다. 박헌영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3.1운동을 경험한 후 상하이로 망명했다. 그곳에서 김단야, 임원근을 만나 본격 사회주의를 접하게 되고 국내에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위해 귀국길에 올랐다가 박헌영 맞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년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1924년 출소에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자로 있으면서 화요회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박헌영과 함께 권오설, 김단야, 김찬, 조봉암 등이 고려공산 청년회의 중앙집행위를 구성했다. 조선공산당은 중앙당을 먼저 조직하고 이어 하부를 조직하는 방법을 택했다. 당 강령은 아직 결정짓지 못했으나 기본 목표는 분명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혁명. 삼일운동 이후 일본, 만주, 연해주 등지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사회주의 사상은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농민, 노동자 단체들을 비롯해 많은 사회주의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이걸 흔히 줄여서 조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920년대 초반 사회주의가 확산되면서 크고 작은 단체들이 여기저기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줄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이를 위해 출범한 조직이 바로 조선공산당입니다. 이들은 창당 과정에서 전형위원이라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조선공산당의 지도부 구성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 일에 대한 전권이 주어졌습니다. 전형위원으로는 조동호, 김찬, 조봉암이 선출됐죠. 이 조선공산당을 주도하는 세력은 화요파라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화요파는 1924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 단체인데요. 전형위원 중 조동호, 김찬 등이 모두 화요파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조선공산당의 당원 90% 정도가 화요파이기도 했고요. 책임 비서 직책을 맡은 김재봉도 화요파의 당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범화요파로 구분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김재봉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안동 유생 집안 출신인데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러시아로 망명까지 다녀왔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귀국 후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하면서 화요파와 손을 잡고 조선공산당 창당을 주도했던 겁니다. 이 조선공산당은 산하 조직으로 공산주의 청년동맹을 창립하려 하는데 이게 청년들의 어떤 조직체가 되는 것이죠. 이 단체가 고려공산청년회입니다. 즉 조선공산당 산하 청년단체의 모습이 고려공산청년회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고려공산청년회는 이미 1921년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코민테른의 인정까지 받았었습니다. 이 코민테른이라는 것은 소련에서 창립된 공산주의 국제연합이거든요. 이러한 코민테른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고려공산청년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고 박헌영이 책임 비서 직책도 그대로 맡았습니다. 자, 여기서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박헌영에 대해서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이 박헌영은 3.1운동 이후 상하이로 망명을 했었고요. 그곳에서 김단야, 임원근 등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학습했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 김단야, 임원근과 함께 귀국해서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 체포되어서 1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1924년에 출소한 이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하면서 화요회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회에서 핵심 인물이 됐어요.
이후 김다냐, 김찬, 조봉암 등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고려공산청년회의 중앙집행위원회를 이끌었죠. 한편 조선공산당에 합류했던 사회주의 세력 중에 북풍파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은 조선공산당을 화요파가 주도하게 되자 바로 당을 탈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더욱더 화요파 중심이 돼버렸죠. 그러던 중 사고가 하나 발생합니다. 1925년 조선공산당 산하 신만청년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 신만청년회 회원들이 신의주 요리집에서 누군가의 결혼식 뒤풀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리집의 다른 방에서 친일 변호사랑 형사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해 버렸어요. 신만청년회 청년 하나가 술에 취해서 친일 변호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친일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결국 폭력 사태까지 갑니다. 그리고 일본인 형사와 조선인 형사 모두 이들에게 구타를 당했어요. 이 일을 보고받은 신의주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고, 형사들을 폭행한 청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죠. 이 조사 과정에서 조선공산당 그리고 고려공산청년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박헌영은 당연히 체포됐고요. 망명을 시도하던 김재봉도 체포됐어요. 중앙집행위원이었던 김찬도 상하이로 피신하고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체포되면서 조선공산당은 사실상 무너졌죠. 그런데 김재봉, 김찬 등은 체포되거나 피신하기 전에 후계 지도부를 이미 마련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달령을 2대 책임 비서로 하는 조선공산당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됐죠. 이 강달령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을 앞서서 붕괴된 조선공산당과 구분해서 제2차 조선공산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앙집행위원 중 김찬은 상하이로 피신했고, 나머지 중앙집행위원 대부분이 검거되면서 제1차 조선공산당 지도부는 사실상 무너졌다. 강달령 2대 책임비서는 통일전선을 주요 과제로 하여 제2차 조선공산당을 이끈다. 강달령은 천도교 구파는 물론 기독교 세력, 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접촉하는 등 적극 움직였다. 이때 순종이 서거한다. 장래일로 정해진 6월 10일을 기해 대규모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다른 행사 계획들은 일단 중지하고 모든 역량을 시위운동에 집중합시다. 권오설을 책임자로 하는 투쟁지도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조선학생과 학년구회를 중심으로 학생 조직을 꾸리고 경문을 제작, 인쇄하는 등 착착 준비해 나갔다. 그런데 위조 집회 사건을 조사하던 종로경찰서 형사들이 용의자의 집에서 작은 유인물을 발견했다. 어디서 구했어? 1926년 6월 6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들이닥친 경찰은 60만 세 시위에 쓰일 다량의 경문을 찾아냈다. 천도교 이자들이 김인년에도 사고를 치더니 안 되겠구만. 경찰은 인쇄와 보관을 의뢰한 이로 박내원을 지목했다. 원고 집필자는 권오설, 그에게서 인쇄 부탁을 받았습니다. 권오설이 체포되었다. 40여일 뒤에는 강달령이 체포되었다. 또다시 조공을 향한 대대적인 검거 바람이 불었다. 수십 명이 넘는 당원과 절반이 넘는 후보당원이 검거되었다. 한편 김찬 등 상하이로 피신한 이들은 여운형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스크바에 파견됐던 조봉암 등도 나중에 여운형 집으로 합류를 했죠. 그런데 해외파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국내에 있는 조선공산당 사이에는 묘한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코민테른에서 조선공산당을 정식적인 코민테른 집으로 인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면서 사회주의 세력 안에서는 강달령이 이끄는
제2차 조선공산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달령의 제2차 조선공산당은 통일전선을 주요 과제로 삼습니다. 여기서 통일전선이란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손을 잡고 통합해서 함께 투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강달령은 천도교 그리고 기독교의 일부 세력 및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접촉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것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1920년대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는 동안에 일제에게 협조하는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민족주의 세력 안에서 분열이 생겼는데 그때 일제에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는 말이 생겼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조선공산당이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26년 순종이 서거하게 됩니다. 고종이 서거했던 1919년 3.1운동이 전개되었듯 순종이 서거한 1926년에도 대규모 시위를 전개해보자 라는 이런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들은 각각 순종의 장래일인 6월 10일을 기해 시위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천도교 세력이 일본에게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의 실체와 강달령이 책임 비서라는 것까지 일제가 알게 돼버렸죠. 결국 대대적인 조선공산당 검거가 시작됩니다. 강달령도 체포됐고요. 수십 명이 넘는 당원과 절반이 넘는 후보 당원들이 검거돼 버렸어요. 이래서 제2차 조선공산당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게 돼버렸죠. 사회주의 세력은 다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새로운 조선공산당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 했는데 결국 또 주도적인 인물들이 검거되면서 괴멸적인 탄압이 또다시 전개가 됩니다. 일제는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탄압했어요. 이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자신들의 통치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었는데 타겟이 원래는 사회주의자였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 법에 엮어서 처벌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회주의자는 치안유지법으로 처벌하는 1순위였던 것이죠. 이들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한국인 변호사들 외에 양심적인 일본인 변호사 후세다스지라는 인물도 참여합니다. 이 후세다스지는요, 진보적 사상을 갖고 있는 일본인 변호사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박열 등 여러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변론하기도 했었고요. 광복 이후에도 일본에서 차별받는 한국인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 전개했었습니다. 그러다 195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해 보여줬던 진심 어린 감동적 활동들이 인정되어 2004년에 일본인 최초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목을 끌었던 인물은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은 재판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갔고 안경을 벗어 재판장에게 던지기까지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재판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재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어요. 이후 박헌영은 감옥 안에서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대변을 먹기도 했대요. 이는 극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해서 생긴 그런 이상 증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박헌영은 몇 달 뒤 병보석으로 석방됐죠. 그리고 이후 박헌영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소련으로 망명했습니다. 한편 제2차 조선공산당을 이끌다가 체포된 강달령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4차례나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만기 출소를 하기는 했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생겨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조선공산당은 이후에도 지도부를 새롭게 꾸려가며 3차, 4차 조선공산당을 운영해 봤지만 모두 번번이 일제 탄압을 받았고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주로의 조선인 이주는 계속 늘어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공식 60만, 비공식 100만으로 추산될 정도였다. 조선인들은 도시보다는 농촌에 작은 집촌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인에 비해 소작농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런 환경은 사회주의 성장에 좋은 토양이 되었다. 사회주의 세력의 급격한 성장은 일대의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과의 갈등을 가져왔다. 우리 청년들을 죄다 붉게 물들여버리니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 혼 좀 내줘야지. 이에 민족주의 단체들도 중국 당국과 손잡고 조선인 공산주의자 적발에 나서곤 했다. 조봉암, 최원택은 만주로 건너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김철운, 윤자영 등과 함께 조공 만주 총국을 세웠다. 이들 세력은 일본 제국주의 타도와 정치범 석방을 위한 시위투쟁을 계획했으나 일본 영사경찰에게 사전에 발각되어 동만주 일대에서 100여 명의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제1차 간도공산당 사건이라 한다. 제2차, 제3차 간도공산당 사건이 이어지면서 200여 명이 검거되었다. 남은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중공당의 문을 두드렸는데 조선 동지들의 입당을 열렬히 환영하오. 다만 무원칙하게 아무나 받아들일 순 없으니 동지들의 사상과 혁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오.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혁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서 봉기를 주도했다. 한바탕 동만주 일대가 휘몰아쳤지만 봉기는 이내 진압되었다. 많은 활동가들이 검거되었고 사후에도 일본 경찰은 물론 중국 관원들까지 나서서 공산주의자 색출의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중공당 입당이 이루어졌고 중공당은 조선인 마을을 중심으로 각지의 하부 조직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이라는 양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어쨌거나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것이 핵심 과제니까. 마지막으로 만주 지역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지역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만주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민운동을 하는 사회주의는 빠르게 확산됐죠. 그러면서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도 생겼고 만주 공청파라는 세력도 생겼습니다. 이들 세력은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와 정치범 석방을 위한 시위 투쟁을 계획했었는데요. 이 일이 일본 영사경찰에게 사전 발각되어 동만주 일대에서 100여 명의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제1차 간도공산당 사건이라 합니다. 제1차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제2차, 3차도 있었겠죠? 맞습니다. 2차, 3차 간도공산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0여 명이 검거됩니다. 이후 만주에 남은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중국 공산당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을 받아주기는 하는데 자신들이 무장봉기를 계획하고 있으니 조선인들도 혁명성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혁명성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봉기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사관, 전기공사 등을 불지르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 건물과 철교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들과 관리들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지주들을 공격하기도 했죠. 일본 경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일본 경찰들은 봉기를 진압했을 뿐만 아니라 진압 이후에도 공산주의자들 색출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일제 탄압을 피해 중국 공산당 입당하는 것이 늘어났어요. 이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중국을 위한 혁명 그리고 조선인을 위한 혁명을 동시에 전개하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계급 투쟁이긴 하지만 투쟁의 대상인 자본가나 지주들이 당시에는 대부분 일본인이거나 친일파들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제에 대한 투쟁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민족 유일당 운동과 그 결과물인 신간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